안녕하세요. 시와 그림을 사랑하는 박쌤입니다. 오늘은 서양 미술사 중 절대 왕정과 바로크 예술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1500년대에서 1600년대까지 유럽 전체를 뒤흔들었던 거센 폭풍이었습니다. 또 종교개혁은 그때까지 하나였던 유럽을 분열시켰고, 이것은 단순히 신교와 구교로 양분되었다는 의미를 넘어 국가와 민족 같은 개념이 희미하게 남아 유럽인들의 의식 속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국가라는 개념의 인식은 이 당시 예술에 확연하게 반영이 됩니다.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의 회화와 영국, 독일의 음악이 구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크 양식의 회화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평면보다는 깊이라는 점입니다. 기존의 미술이 2차원의 평면이었다면 바로크 미술은 3차원의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르네상스 회화가 스튜디오에서 잘 찍은 한 장의 연출 사진이라면 바로크 회화는 연속되는 영화의 스틸컷이라 감상자들에게 다음을 상상할 수 있도록 상상력을 제공했습니다. 페트르 파울 루벤스가 그린 삼손과 데릴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천하장사 삼손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데릴라의 계략에 빠진 삼손은 자신의 엄청난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실토하고 맙니다. 데릴라는 삼손이 잠든 틈을 타서 그의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이발사의 복잡한 손놀림은 보는 이의 마음까지 조마조마하게 만듭니다. 문 밖에는 그를 체포하기 위해 블레셋 병사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데릴라의 붉은 치마는 금방이라도 삼손의 눈에서 쏟아질 피바다처럼 보이고, 삼손의 하반신은 마치 불길한 꿈처럼 화면에 스며든 어둠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루벤스는 보라색 커튼을 그림의 전면에 걸어서 이 장면의 연극성을 더욱 강화했는데, 이처럼 바로크 회화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극적이면서 또 과장되고 격동적이며 감정의 파고가 극단적입니다. 카라바조가 그린 골리앗의 머리를 든 다윗에서도 다윗은 막 잘린 골리앗의 머리를 들어올리고 있습니다. 소년티가 역력한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자긍심보다는 자신이 저지른 살인이라는 행위에 대한 후회와 경멸이 가득합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골리앗의 피가 묻어있는 칼을 바지에 문질러 닦고 있습니다. 아직 생명의 기운이 남아있는 골리앗의 얼굴은 지금 이 사태가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 듯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일설에 따르면 이 골리앗의 얼굴은 카라바조의 자화상이라고도 합니다. 카라바조는 이 극적인 느낌을 강화하기 위해 빛과 어둠을 과장되게 대비시키는 키아로스크로 기법을 즐겨 사용하곤 했습니다. 카라바조의 그림이 말해주듯이 바로크 회화의 구도는 불안정한 대각선이며 전면에 등장하는 인물의 크기는 과장되게 그려져 있고, 배경 묘사는 마치 어둠에 쌓인 듯 불완전합니다. 감상자들은 그림을 보며 이 그림이 보여주지 않는 그 다음 장면을 상상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그림은 하나의 완결된 작품이 아닌 무한히 연속되는 세계 속의 한 장면을 잠깐 멈추어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크라는 뜻은 포르투갈어로 찌그러진 진주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한마디로 뭉뚱그려 나타내기에는 바로크의 경향은 너무 복잡하고 또 지역에 따라 판이합니다. 각 지역의 바로크를 구분하여 정리를 하자면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카톨릭 바로크, 또 프랑스의 궁전 바로크, 네덜란드의 신인 바로크 등이 있습니다. 바로크 예술 중 가장 먼저 대두된 것은 가톨릭 바로크입니다. 가톨릭은 더 이상 프로테스탄트와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가톨릭 성직자들은 세계가 두 개로 쪼개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요. 대신 이미 확보한 지역인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에서의 안정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불안했던 마니에리스모 시대가 끝나고 극도로 화려한 종교예술이 로마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베르니니의 기교가 돋보이는 성 테레사의 환희는 당시 로마의 화려한 분위기를 잘 묘사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교회는 극도로 화려해졌으며 교황과 추기경들은 저마다의 궁정과 별장에서 왕족과 다름없는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여파로 유럽의 절반 가까이를 잃은 교황이 언제까지나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군림할 수는 없었습니다. 교황의 절대 권력이 쇠퇴하면서 그 권력은 이웃한 프랑스로 옮겨갔습니다. 오랜 종교전쟁의 여파로 지쳐있던 국민들은 차라리 강력한 왕권 아래에서 안정을 얻기를 원했고, 프랑스 루이 14세의 궁정은 그 같은 안정을 주었습니다. 궁정 초상화가였던 이아생트 리고가 그린 루이 14세의 초상은
너무도 완벽하게 이상적인 전제군주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흰 담비 모피를 두른 위엄있는 자세를 취한 루이 14세는 프랑스 왕실의 상징인 금색 백합이 수놓아진 푸른 망토로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는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하이힐에 흰색 스타킹을 신고 자신있게 다리를 드러낸 차림새입니다. 루이 14세는 아카데미를 창설하고 카라치 일가의 고전적인 회화를 장려함으로써 이런 고급 예술 양식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렇게 유럽 궁정 예술의 모범적인 스타일이 프랑스 궁정에서 확립되었던 것입니다. 루이 14세의 아카데미는 1660년대에 이르러 미의 전범적인 양식을 확립했는데요. 여기에서 아카데미 화가들이 규정한 모범적인 예술은 라파엘로, 카라치, 푸생 스타일이 고전적이고 우아하며 세련된 화풍이었습니다. 오늘날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질리도록 보게 되는 이 아카데미풍이 루이 14세의 궁정과 아카데미에서 확립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불똥은 중앙 집권적인 왕권의 확립과 결합을 이루며 이처럼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끓어오르는 감정을 격정적으로 펼치던 바로크의 경향은 루이 14세의 궁정에 이르러 한결 위엄을 갖춘 차분한 경향으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우저는 이런 경향을 고전적 바로크라 불렀습니다. 특히 차분하게 가라앉은 색채로 고대 로마의 풍경을 그린 푸생의 작품들은 충동적인 감정을 폭발적으로 표출하던 기존의 바로크 경향에 확연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궁정이 개입하면서 프랑스의 바로크는 점차적으로 처음의 독창성을 잃어갔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바로크 예술은 프랑스 동쪽의 저지대인 플랑드르 지역으로 그 물결이 차츰 흘러갔습니다. 서로 인접한 국가였지만 17세기의 프랑스와 플랑드르의 상황은 매우 달랐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프랑스와 달리 절대 왕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빈을 본고지로 한 합스부르크 왕가의 통치 세력이 먼 플랑드르까지 닿지 않았고 신교를 믿었던 네덜란드 시민들은 치열한 독립전쟁 끝에 1609년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로부터 독립을 쟁취했습니다. 네덜란드가 전쟁을 감내하면서까지 자치권을 획득하려 한 것은 종교적 이유보다는 암스테르담이나 로트르담 즉 남유럽과 북유럽을 잇는 소중한 항구들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을 스페인에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실제로 1600년대 중반의 암스테르담은 유럽에서 오가는 교육의 75%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펠리페 2세를 피해 들어오는 이민자들을 받아들이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암스테르담의 무역 거래량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갔습니다. 1600년대 초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가 문을 열었고 피지 않은 튤립의 알뿌리로 선물 거래가 시작된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네덜란드인들은 과거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스스로를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플랑드르 북부가 이런 과정을 거쳐 독립을 얻은 반면에 플랑드르 남부, 즉 현재의 벨기에에는 여전히 프랑스의 영향을 받던 귀족 계층이 다스리고 있었으며 카톨릭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플랑드르 남부와 북부의 차이는 두 명의 걸출한 화가인 루벤스와 렘브란트에 의해 예술적으로 완벽하게 대칭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는 플랑드르 지역의 서민 바로크 미술과 두 거장인 루벤스와 렘브란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지식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되는 에너지입니다. 감사합니다.